이거 불법 아니냐고. 미국산이 섞여 있으면 이거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규정이 없대.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이라고 속여 팔아도 이제 안 걸리는 거야.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규정도 사라졌나 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불법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산하고 호주산을 섞어가지고 팔면서 호주산이라고 써놓고 팔아. 그거 불법 아니냐. 그랬더니만 불법 아니래. 그거 한번 신고해봐봐. 한우소 문 닫나. 그 한우소에서 내가 직원한테 직접 들은 거야. 아니 이거 불법 아니냐고. 불법 아니래. 그 사람들 저기 메뉴판에요. 메뉴판에 호주산이라고 써놨어. 근데 이거 호주산 맞냐? 그랬더니 아니래. 미국산하고 호주산 섞인 거래. 그러면 메뉴판에 이거 미국산 호주산 혼용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상관없다는 거야.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지. 불법이어도 처벌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이어도 처벌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한식당들이 다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식당에서 대부분 소고기를 미국산을 쓰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한식을 즐겨 먹던 사람들이 한식당을 안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식당이 다 망한 거라고. 결국은 이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하여튼 엄청난 대란이 벌어졌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종합청사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까요? 우리나라 정부 종합청사나 청와대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는다고.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안 먹어. 고위 공직자들, 부잣집 조선일보, 동아일보 쟤네들 고위 간부들 미국산 소고기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최고급 한우만 먹지.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도 우리나라 한우 수입해서 먹어. 지네 미국산 소고기 안 먹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위 농장에서 막 풀 뜯는 소들 있잖아. 그런 소가 8%밖에 안 되는데 그런 소고기는 전 세계 미군한테 보내진대. 미국 내에서 이 귀에다가 꼬리표 달고 십몇 개월, 16개월 이전에 도축되는 그런 소들은요, 전부 미국의 미군 부대 있잖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 부대로 보내진대.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소를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내가 이번에 LA에 가서 들은 거야. 미국 부자들 최고급 한우 수입해서 먹는다고.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요, 우리나라 무슨 트리플 A인가 그런 게 있대. 최고 등급 한우 수입해서 먹는데. 내가 이번에 LA 가서 들었다니까. LA에 가서 들었어. LA에 가서. 나더러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서 LA에 가서 물어봐. LA에서 내가 들은 얘기라니까. 미국에서, 아니 미국은 일본 건 안 먹지. 지금 여러분 그리고 또 일본 얘기 또 나오니까 또 꼭 광우병 얘기 나오면 일본 얘기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산 해산물 안 먹고 그 다음에 미국산 소고기 안 먹어.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 그런데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미국산 소고기, 일본산 해산물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유럽은 미국산 소고기, 일본산 해산물 안 먹는다고. 근데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일본산 해산물하고 미국산 소고기 제일 많이 수입해. 그리고 원산지 속여서 팔아도 제대로 규제도 안 해. 정부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 그게 우리나라야. 이명박 때 도리어 일본산 해산물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 이명박이 후쿠시마 해산물 안전하다고 먹는 쇼도 하고요. 기억나지? 그랬어. 그러면서 일본의 어부들이 고생한다고.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일본의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씨발 우리나라 어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일본 어민들 걱정했잖아. 지가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이명박 때부터 일본산 수산물 중에 4개현인가? 4개현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량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유통이 안 되는 수산물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 그리고 그때 광우병 때 우리나라 한인 미국에 있는 한인 회장이 나타나가지고
미국 사람들 다 미국산 소고기 먹는다 그랬잖아. 그것도 뻥이야. 왜 뻥이냐? 미국에서 스테이크로 먹는 소고기는 18개월 미만이래. 미국에서 스테이크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기들은 전부 18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유통이 되는 거야. 그리고 18개월 이상 무슨 30개월 이상은요 햄버거, 그러니까 쓰레기 고기라 그래가지고 그걸 미국에서도 지금 쓰레기 고기라고 불러. 쓰레기 고기로 그 햄버거를 만들어서 그 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햄버거 먹으면 안 되는군요. 그랬다가 맥도날드가 저 100억짜리 고소를 했잖아.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겼어. 그거 가지고 막 그 고소하고 지랄을 연병을 하였으나 결국 오프라 윈프리가 진 거야. 이긴 거야. 오프라 윈프리가 이기고 그 미국의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햄버거 가게 중에 맥도날드가 제일 저급이더만. 가장 안 좋은 그 햄버거 집이 맥도날드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햄버거 집이 다 있어. 그리고 저렴하고 신선한 그런 햄버거 집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 맥도날드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싸고 가장 저질 음식을 파는 데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햄버거 집 중에 맥도날드가 제일 싸대는 거야. 맥도날드 햄버거가 제일 싸대. 햄버거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햄버거들 중에 맥도날드가 제일 싸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 맥도날드는 제일 쓰레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햄버거의 동네마다 유명 햄버거 집이 따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망치부인님 미국 가서 먹었던 인앤아웃 햄버거 있잖아. 그 인앤아웃 햄버거는 그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그 들어온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기부를 한대. 미국은 기부가 잘 돼 있잖아. 기부 시스템이. 세금을 낼래? 아니면 기부를 할래?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100%를 내야 되는데 기부를 하면 95%인가 낸대.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탈세 수단이다. 지랄이지. 그건 탈세가 아니에요. 세금으로 낼래? 기부를 할래? 이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건,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건 나라에서 알아서 쓰는 거고, 기부를 하는 건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 탈세 수단이라고 지랄하면서 우리나라는 기부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미국은 기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인앤아웃 햄버거 같은 경우가 많은 장학생을 키우고 그 다음에 무슨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좌우지간. 그래서 넘어가. 하여튼 미국의 맥도날드가 가장 쓰레기 햄버거다. 그러면서 빅맥 지수라는 거. 우리나라 빅맥하고 미국의 빅맥하고 그 사이즈는 우리나라 게 조금 작긴 작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근데 우리나라 맥도날드가 미국의 맥도날드보다 좋아. 크기는 미국 게 큰데 고기는 우리나라가 좋아. 왜? 한국의 맥도날드는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사용한다고. 아니야,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놨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에 한국의 맥도날드는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미국에서 쓰레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미국의 정상적인 시민운동가들은 맥도날드 안 먹기 운동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좌우지간 그게 광우병 문제였는데 이 광우병 문제 때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내가 그때 거리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참 다양했어. 굉장히 다양했어. 그러니까 내가 광화문에 그 촛불 집회를 하러 나갔던 게 크게 2번인데, 한 번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그때 내가 거기 가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2회장을 찍었던 사람들이 노무현 탄핵 때 거리로 나왔더라고. 의외지. 2004년에 그 광화문에 와서 탄핵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네 이회창을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래. 지지했대.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자기가 볼 때 이건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그게 내가 2004년에 봤던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랬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그게 2004년의 광화문이었다면 2008년의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야. 무슨 뭐 정말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각성된 그 사회 문제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아줌마 아저씨들까지 내 아이가 먹는 먹거리만이라도 좀 안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던 거야. 그게 엄청났죠. 그게 사실 2달 동안 5월 2일에 그게 시작이 돼갖고 7월 5일까지 그게 100만 명씩 모인 게 2-3번인가 모이고 전체적으로 600만 명이 모였던 게 광우병이었어. 광우병 항쟁이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7월 달에 그걸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낸 게 문제였어. 그런 다음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때도 내가 몇 번 나가봤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광우병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야. 그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촛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어. 무리수를 두면서 뭔가 자꾸 건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8월 달에 나온 게 뭐냐. 7월 말 8월 초에 나온 게 뭐냐면 여대생 사망설이야. 여대생이 그 촛불 집회에 나왔다 죽었다. 맞아 죽었다. 그런 설을 누가 퍼뜨리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내가 7월 말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고 8월 초가 되니까 난리도 아닌 거야. 여대생 사망설에 대해서 망치부님 입장이 어떠신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방에서는 여대생 사망설 얘기도 꺼내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그 이유가 뭐냐. 여대생이 정말 죽었다라면 시신이 있어야 돼. 근데 시신 본 사람 있어? 없어. 이 물체가 쓰러진 여대생으로 추정되는 사진 몇 장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신을 본 사람도 없고 시신도 없었어. 그런데 여대생이 죽었다라는 설을 계속 퍼돌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대생이 죽었다라면서 이제 광고를 모집을 한 거야. 무슨 사진 한 장, 단체 사진을 찾아가지고 동그라미에 있는 이 여자애가 그 여대생이다. 이 여자애가 생사를 아는 사람 연락을 달라고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 한겨레 신문 하단 광고를 내는데 그 광고비를 모집한 사람이 있어. 그 광고비를 모집한 사람의 통장에서 돈이 이제 자기 개인 통장을 공개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국정원이 털었겠지. 이 사람의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을 쫙 뽑아보니까 카드 내역서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카드 내역서에 보니까 안마방에 갔대. 그래서 안마열사가 된 거야. 그래서 모금에서 성매매. 조선일보 제목이었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성매매 하는 데 다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무슨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대. 그런데 그걸 성금 모아 성매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도 그때 여대생 사망설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증거 없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너네가 계속 이렇게 여대생 사망설을 물고 늘어지면 다시는 이 광우병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할 때가 온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가? 너희들 때문에 전체가 다 위험해지고 우리의 모든 투쟁이 순식간에 다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그렇게 외쳤어. 근데 내 말을 안 듣더라고. 내 말을 안 듣고 기어이 광고를 낸 게 8월인가 9월이었어.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안마 열사라고 나오면서 전국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때부터 광우뻥이 된 거야. 그렇게 광우뻥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당시 여대생 사망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 실제로 여대생이 죽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기어이 그 여대생 사망설에 물고 늘어지면서 촛불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광우병 투쟁했던 그 몇백만을 광우 뻥쟁이로 만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한 번 사고를 쳤어. 그 다음엔 감옥 갔다 왔어요. 지금 뭐 저기 친박 서청원이든 감옥 2번 갔다 왔어. 친박 서청원 감옥 2번 갔다 왔다. 나는 실형까지는 아니야. 나는 감옥까지는 아니었고 구치소였어. 감옥 경험은 서청원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 광우병 문제가 가라앉던 시절, 그 가라앉던 시절에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어. 약간 지난 우리 9월달 우리나라의 모습 있죠? 9월달에 우리나라의 모습. 내가 그 당시 9월달에 뭐라 그랬어? 지금부터 소강기가 될 거다. 기억나요? 내가 9월달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강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작년 9월에.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안도 2달 이상 하나의 이슈가 간 적이 없어. 광우병이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간 거야. 5, 6, 7, 8 넉 달을 갔어요. 엄청난 거였지. 근데 물론 2달은 전 국민적으로 갔지만 나머지 2달은 그 억지로 유지를 했던 거지. 그러다 9월에 끝나버려. 광우병 문제가. 그래서 이게 기복이 있는 거야. 가라앉는 때가 있어. 이렇게 이제 내려갈 때가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언제 알았냐? 2004년에 알았어. 2004년에 이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 막 국민들이 분노해갖고 3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2달 동안 촛불 집회가 있었어. 그러다가 노무현 탄핵 이후에 그 2008년 총선이 4.13 총선인가 있었는데 총선 끝난 다음에 확 집회가 사라져. 사람들이 확 안 나와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04년 그 4월 28일인가가 왕의 귀환이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효 선언이 나. 그날 내가 거리에서 신해철을 처음 봤어. 근데 하여튼 그 집회 때 거의 안 나왔더라고. 되게 당황했어. 아니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탄핵 무효가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확 촛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가 사라져서 그게 한 2년을 가. 2004년부터 한 2006년까지 2년을 가는데 그때 인터넷에 쫙 그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 조직적으로 벌어진 거였어.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연금 없애야 된다. 그런 대대적인 그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 2004년 6월에 시작이 돼갖고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2006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그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나니까 국민연금 투자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쌩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국민연금이 막 굉장히 심각하고 없애야 될 내용이라고. 이거 다 팩트야. 이거 다 팩트야. 쌩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시판에 그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으로 도배를 했어. 그런데 누가 한나라당이 그때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압도적으로 이긴 다음에 한순간에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사라지는 거야. 나는 그걸 다 그때 목격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네티즌 이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야. 네티즌 여론조작단을 그때부터 내가 추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정원이 아니냐. 2009년부터 이거 정원인 것 같다. 이 정부기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2009년에 제일 먼저 했고, 그러면서 강남구 일대에 오피스텔을 근거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내가 했어. 기억나요? 내가 얘네들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 얘네들이 강남구 일대에 오피스텔을 빌려놓고 거기서 작업한다는 얘기까지도 내가 방송에서 했었어. 근데 그 국정원 여직원 걔 강남 오피스텔에서 잡힌 거 아니야. 그래서 좌우지간 그 이제 인터넷 여론 조작단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다 이제 예견이 되어 있었던 모습이고, 자, 좌우지간. 그래서 그 광우병 문제에서 사람들이 가라앉을 때, 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가라앉을 때, 그리고 2010년, 이 그 천안함 연평도는 좀 다른 문제였죠. 2010년부터 판이 달라졌어. 2009년까지는 그 소위 정의가 바로 쓰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그 민주 세력이 우세한 시간이었어. 그러다가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이제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어진 거지. 그래서 2012년 총선 지고, 2012년 대선 지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그 다시 총선이 다가오는 거야. 내년이 다시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 시점이 그 2008년 그때랑 아주 똑같아요. 2008년에 총선 이후에 그 가라앉던 그 시점하고 지금이 아주 되게 비슷한 시점이야. 지방선거도 끝났고 다음 총선까지 시간은 좀 있고,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 민주세력의 분열, 민주세력의 극심한 분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극단적인 논쟁, 극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절망, 대다수가 절망하고 막 그 가라앉는 그런 거야. 근데 이때 이렇게 가라앉을 때, 그렇게 가라앉을 때 꼭 무리수를 둬, 사람들이. 뭔가 이걸 가라앉지 못하게 뭔가 자꾸 건수를 만들려고 그러고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 대중적인 어떤 그 비판의식이, 대중적인 비판의식을 계속 하나로만 몰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세월호 문제를, 세월호의 슬픔만 계속 얘기하잖아. 안 통한다고. 세월호 애들이 불쌍하다. 그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만 계속해서는 안 통한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세월호 문제는요,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어. 맨 처음부터 세월호는 정치적 사건이었는데, 맨 처음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치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많은 이 세월호 문제에 분노했던 국민들도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세월호는 정치적인 문제였어. 말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들어? 말이 안 되는데 왜 듣고 있어? 자, 말이 안 된다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봐.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왜 듣고 있어? 빨리 꺼져. 왜 시간 낭비하고 그래? 말이 안 되면 빨리 나가. 시간이 덤벼? 자, 그래서, 뭐라 그러나, 이 세월호 문제가 왜 그러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느냐.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손 들고 앉아있냐고. 듣기 싫으면 나가.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네가 지금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빨리 이 방에서 꺼지는 거야. 세월호 문제가 맨 처음부터 이건 정치적인 문제였어. 이거는, 자, 이 세월호라는 그 배를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 세월호가 어떤 배예요? 이게 로로선이라 그래가지고, 위에는 승객이 타고, 아래는 화물을 실는 배야. 그러니까 다른 배들은 일반적으로 단면도가 이렇게 생겨있어. 이게 넓어. 그래서 물에 잠겨도 이게 굉장히 넓게 잠겨있기 때문에 흔들림에 굉장히 안전한 배야.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는 이렇게 생긴 배라고. 굉장히 가파른 배야. 그래서 이 배는 균형점이 굉장히 중요한 배야. 그런데 이 균형점이, 그러니까 균형점이라는 게 뭐야? 이 물속에 잠겨있을 때 그 서 있는 위치를 잘 잡기 위한 균형점을 아주 과학적으로 디자인한 배라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유병언니가 사갖고 와가지고 다 뜯어고친 거 아니야. 위에다가 그 객실을 더 올리고 뒤에 구멍을 더 크게 내고, 그래서 배를 망가뜨려 버린 거야. 굉장히 섬세하게 균형을 맞추던 배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조타기가 계속 고장이 났던 배야. 그런 배가 운항할 수 있었던 거, 우리나라의 모든 배는 반드시 한국 선급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배는 반드시 한국 선급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 운항 허가를. 그런데 이 한국성급이 이제까지 그렇게 개판으로 고친 배들을 언제나 운항 허가를 내준 거야. 그래서 모든 해상사고가 다 한국성급 때문이야. 그러면 도대체 한국성급은 왜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이게 박정희 때 만들어졌대. 한국성급이 박정희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선박의 운항 허가를 독점하고 있는 거야. 모든 배는 한국성급에 뇌물을 주고라도 운항 허가를 따야 되는 거야. 그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성급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사고의 원흉이야. 그런 한국성급이 세월호에 운항 허가 내줬어. 그 다음에 이 이명박이 그 유병원이가 그 배를 사오도록 그 여객선의 운항 연수를 20년으로 끝내야 되는 연수를 30년으로 연장시켜줬잖아. 그것도 로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로비를 받았으니까 그 짓거리를 했겠지. 옛날에 노무현 때도 계속해서 로비를 했어. 노무현 때도 그 연장을 그 여객선의 운항 기간을 20년에서 30년을 해다가 계속 로비를 했는데 노무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좋다. 정 그렇게 연장하고 싶으면 20년이 넘은 배는 1년에 한 번씩 정밀 조사를 받고 5년까지만 연장을 허가하겠다. 그게 노무현 때 법이었어.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밀 조사를 받는다면 세월호 같은 배가 운항이 돼? 안 돼? 안 돼. 운항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때 그 규정 전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규정 전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조건 없이 30년. 배 운항 연수를 조건 없이 30년으로 연장해버린 거야. 그래서 유병원이가 그 배를 사온 거야. 일본의 고물배를. 일본도 20년이면 이 배를 폐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18년 돼서 중고시장에 내놓은 배를 고물값을 주고 사온 거야. 배값을 준 게 아니라 고물값에 사왔어. 그래서 그걸 불법으로 개조해가지고 장사를 하려다가 이게 사고가 터진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한국성급 이명박. 그런데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그걸 박근혜가 없애버렸어. 13년 8월에. 원래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었다면 세월호 같은 배를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어. 그런데 박근혜가 그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그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야. 원래 있던 법을 박근혜가 없애버려서 만약에 선장이 출항을 거부하면 그 모든 경제적인 피해를 그걸 선장이 물어내야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박근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야? 박근혜 잘못이야. 이명박 박근혜 잘못이야.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잠수사들이 막 갔는데 해경이 그 수색을 못 하겠잖아요.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애들 구해오겠다니까 못 구해오겠잖아. 접근을 금지시키고 그 수색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바지선이 오고 있다 이 얘기만 하고 크레인이 오고 있다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순환구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2012년에 만들어진 법이야. 그 순환구호법이 뭐냐? 배가 침몰하면 그 배를 건지는 그러니까 선사가 그 배를 건지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에다가 일임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배를 건지는 회사가 수천억의 돈을 받고 배를 인양을 하는 그런 순환구호법이라는 그 구조의 민영화법이 통과가 된 거야. 2012년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켜줬다는 거야. 그러면 개 같은 법을 왜 만들었냐? 선주연합이라는 이 선주연합, 즉 배를 갖고 있는 놈들이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한 거야. 국회의원들을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해가지고 순환구호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해경이 그 순환구호법에 따라 이 민간인 잠수사들이 못 들어가게 막은 거야. 그래서 초기에 황금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은 여기까지만 봐도 그리고 이 선주연합에서 그 가짜로 안전점검 회사를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계속 도장 찍어줬어. 세월호 문제가 단순 교통사고냐 정치적인 사건이냐? 이 세월호 문제가 단순 교통사고야 정치적인 문제야.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정치적 사건이라고. 애들이 배 타고 여행 가다가 사고 난 게 왜 정부 책임이냐? 그 배를 타고 애들이 수학여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 교육부에서 강제한 거야. 강제로 배 타고 가라 그런 거야. 지들은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하지만 권고가 아니야. 교육부 권고는 교장이 볼 때 강요야. 지시지. 그래서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애들이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애들을 같은 값을 주고 고물배에 태워서 사고가 난 거야.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세월호는 처음부터 정치적 사고였어요. 내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방송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런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있어. 이 사람들이 물론 이게 김한길 안철수가 제일 나쁜 놈들이야. 김한길 안철수가 세월호 문제가 터지자마자 뭐라 그랬냐. 우리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악용하랬어? 누가 악용하랬냐고. 여당과 야당이 뭐냐?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당이야.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당이야. 여당은 대통령과 더불어 정권을 수호하려는 당이고 야당은 권력을 찬탈하려는 당이야. 그러면 야당은 여당이 잘해도 비판하고 못해도 비판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야. 그 여당을 비판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 게 야당이야. 그런데 김한길 안철수가 사건 발생 첫날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그랬어. 예. 그런 얘기 하고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2달을 노른 거야. 한 달 반을 놀았지. 세월호 문제에 그 민주당이 제대로 수사하나, 제대로 수색하나, 감시를 했어야 됐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 부모들을 시켜가지고, 정치인들 다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랬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망한 거야, 세월호 싸움이. 세월호 싸움이요. 그래서 망한 거라고. 그건 정치적인 악용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을 소환할 수 있잖아.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정부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막 유족들이 민주당 쫓아냈잖아. 민주당 쫓아내고 막 수색하러 가겠다라면 가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월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권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초기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가요.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안 푸른 거야. 내가 작년 5월에 뭘 느꼈냐면 박근혜가 울고불고 했던 때 있잖아. 박근혜가 추천합시다라고 그렇게 많이 외쳐줘서 고마워요. 박근혜가 울고불고 했던 작년, 그게 5월 17일인가? 5월 며칠에 울었잖아, 걔가. 5월 10 며칠에 울었어. 근데 그 기간에 나한테 사람들이 막 제보를 했어요. 지금 언론사들이 빠지려고 그런다. 언론사들이 지금 철수하려고 그런다라는 제보를 막 하는 거야. 그게 청와대에서 사인을 보낸 거야. 그때 이정현이 언론사들한테 그 문자 메시지인가 쭉 돌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게 이제 5월 둘째 주인가 그 정도의 기간으로 따지면 아유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내가 어느 기간인지 한번 볼게. 그 당시에 5월 며칠이었느냐? 5월 8, 9일, 5월 7, 8, 9야. 5월 7, 8, 9 중에 이정현이 그 언론사들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1, 12 이때부터 언론사들의 보도가 확 주는 거야. 세월호 보도가 확 줄어. 그래서 내가 5월 16일에 내가 그 팽목항을 가려고 그랬어.
그 전에 많은 언론사들이 막 팽목항에 가 있을 때 내가 안 갔어. 안 가다가 그 5월 16일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언론사들이 막 빠지고 있다. 빠지려고 한다는 내가 낌새를 채고 그래서 내가 5월 16일에 팽목항을 가려고 했던 거야. 가서 언론사들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래서 5월 15일 날 방송을 하면서 내가 팽목항을 가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유가족이라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자기가 무슨 학부모인데 망치 부인님이 오면 괜히 무슨 정치적으로 괜히 오해를 살 것 같다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 갔어. 그게 5월 16일의 일이야. 나더러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내가 그때 언론사들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러 가겠다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갔고 그 다음에 그 5월 19일인가? 박근혜가 눈물을 흘리면서 쇼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쇼를 하고 언론사들 싹 빠져버렸잖아. 그게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야. 내가 가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언론사들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랑 진상규명 될 때까지 언론사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랑 왜 야당이 야당 역할 제대로 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러 가려고 그랬어. 이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야당하고 같이 풀어야 된다. 야당하고 같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이 세월호 문제 그냥 끝나버린다. 그 얘기를 하러 가겠다는데 못 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꺼버렸어. 솔직히. 관심을 끊었는데 6월 그러니까 7월이야 7월. 그 7월 9일경인가? 7월 9일경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세월호 유가족 몇 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을 끊고 있다. 망치 부인이라도 관심을 계속 이어가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 방폭이었어요. 방폭.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세월호 과정에서 지네들이 작업했던 거, 예. 인증 방폭이죠? 예. 지네들이 작업했던 내용을 얘기하니까 방폭시켜버렸어. 메시지가 뭐라고 뜨냐면, 사운드 카드가 없어서 방송을 할 수가 없대. 아까부터 이상하게 왜 방송 중에 잡음이 커졌잖아. 예. 사운드 카드가 없어갖고 방송할 수가 없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나 방송을 했는데, 어이가 없죠? 예. 인증방폭, 이런 걸 보고 인증방폭이라래요. 예. 지네들이 분리할 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네들이 분리한데 작업을 해야 될 핵심 팀장이나 이런 애들이 잘려있으면 그때 방폭을 시키더라고. 얘네가 이제 방폭을 시킬 때 이제 누구를 강퇴시키잖아. 누구를 딱 강퇴시켰는데 그 강퇴시킨 놈들이 나름 지네 팀의 중요한 팀이야. 그럴 때 이제 방폭을 하더라고.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지금 아직도 저기 사라진 방에 계신 님들은 누구실까? 예. 누군지 모르지. 막 강퇴가 있었잖아요. 막 강퇴가 된 놈들 중에 팀장이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사운드 카드가 안 될 때 PC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 내가 시험 방송할 때 됐잖아요. 내가 시험 방송할 때 됐단 말이야. 근데 어저께 다시 방송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맞다고. 안 맞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그 아프리카 연결해가지고 바로 잡았잖아. 그래서 방송을 내나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운드 카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방폭이 돼버린 거야.
이게 무슨 사운드 카드를 공격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방송이 되다가 잡음이 막 생길 때 있잖아. 갑자기 막 잡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게. 잡음,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를 공격해서 방송을 종료시키는 뭔가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블랙을 안 걸면 강퇴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 방폭을 시키면. 방송이 자꾸 중지되고, 그 뭐 종료된 방송이라고 떠요? 그렇구나. 예. 그 망치부인 어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폭돼갖고 방폭기념, 별풍선이 터지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삐 소리가 나는 분들 소리를 반만 줄여보세요. 예. 원래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방폭이 되면, 막 별풍선을 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별풍선을 쏴가지고 방폭하는 세력들을 약올리게 하는 거죠. 너네가 방폭하면 망치부인 부자 된다. 그러니까 방폭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잠깐만요.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우리 노래를 하나 들을까? 예, 인증 방폭. 그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예, 여기서 업데이트 어디서 하더라? 제어판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업데이트가 나오지?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인터넷 프로그램 하드웨어, 사용자 계정.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업데이트를 조정할 수 있지? 시스템 보안? 여기 있다. 윈도우 업데이트. 자. 윈도우 업데이트의 조건. 지금 업데이트 조건 어떻게 하는 거지? 설정 변경해서 하나? 업데이트 자동이 아니라 다운로드 하지만 설치 여부는 직접 선택. 업데이트를 모든 사용자가 컴퓨터에 업데이트 설치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응? 모든 사용자가 이 컴퓨터 업데이트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이거는 이제 이 컴퓨터를 키는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됐어. 이게 또 55개 중요 업데이트 이거 설치한 방송 꺼지겠지?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지금 이제 또 방송 엉뚱한 얘기를 갔어. 세월호 때 그래서 내가 이제 5월 15일에 가겠다 그랬는데 5월 15일에 날 못 오게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7월 16일 날 아까 7월 9일경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전화를 받고 지금 막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고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동혁이 엄마한테. 그래서 내가 동혁이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됐어. 그래갖고 7월 16일 날 이제 내가 마음이 상했었지만 그래도 내가 7월 16일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6월 16일 날에 내가 팽목항을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6일 날은 그때 십자가 행군하는 아버지들한테 가겠다 그랬는데 가면서 내가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세월호 왜 십자가 행진을 했던 아버지들한테 어떤 놈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면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유가족 중에 누구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십자가 행군을 하는 아버지들한테 내가 아버지들의 요청으로 방송하러 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야. 1000명이 넘게 우리 방송을 보고 내가 모바일 방송을 하면서 갔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유가족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십자가 행군했던 아버지들 둘한테 망치라는 여자가
망치라는 여자가 지금 당신들이 방송을 요구해서 방송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간다고 방송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세월호 특별법을 막 이제 요청을 받고 내가 이제 그 유가족들한테 내가 그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랬어. 그랬더니만 무슨 서명운동하는 엄마를 하나 연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그 십자가 행군하는 아버지들을 연결해줬단 말이야. 동혁이 엄마가. 그런데 다 얘기가 됐어. 와서 촬영하는 걸로 얘기를 다 하고 갔는데 현장에 내려가서 논산에서 그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너무너무나 화를 내면서 어디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순수성의 발현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거기 간 건 그 정말 말없이 땀 흘려서 그 행진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보여줘서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새끼들, 그 새끼들 입을 막아버리려고 간 건데 나한테 내가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촬영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촬영을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못 찍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그때 너무 황당했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막 채팅창에 욕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날 모른 거지. 그 아버지들이 나를 모르는 거였어.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아버지들이 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랑 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안 듣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내가 나쁜 여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했던 거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관심을 갖지 마라. 그리고 올라오는데 채팅창에 올라오는 분위기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욕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문득 생각을 했지. 아, 내가 여기서 이대로 끝내버리면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내가 광화문으로 가. 그래서 내가 광화문 16일날 내가 광화문을 가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야. 7월 16일에 방송을 하면서 정말 속은 다 찢어 밝혀지고 막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한테 관심을 끊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거기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갔잖아. 가가지고 7월 16일날 내가 울며 불며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방송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김현정 쇼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싸움이 다시 된 거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막 허위사실이 유포돼서 그게 그냥 사실로 묻힐 뻔하다가 내가 그 아버지들을 안 찍고 광화문 가서 방송했던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들을 다시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사들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되게 이제 받는 과정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세월호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 말을 누가 했냐? 이거 국정원이야. 난 국정원 댓글 부대라고 생각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아니 정치적인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한 거잖아. 이명박 박근혜 한국성급 선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야. 교육부에서 잘못하고.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가 터졌으면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래. 누가 뭘 이용하는데. 내가 무슨 정당이냐? 내가 이걸로 어디 출마해? 뭐가 정치적 이용이야. 선거도 없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오늘 뭐 또 난리도 아니에요. 고생들 한다. 고마워. 예.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정치하고 세월호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버린 거. 그게
그게 결국 세월호 문제를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그 다음에 그 8월달이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8월달에 유가족 폭행 사건. 아니야. 8월이 아니야. 9월이다. 8월달에는 그 누구니? 교황이 와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는 바람에 건드리질 못하고 교황이 가고 얼마 안 됐을 때 9월이었지. 9월에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기 대리기사 폭행을 했다. 기억나죠? 대리기사 폭행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였어? 그 채널A TV조선에 나왔던 대리기사 폭행하는 장면은 대리기사가 폭행당한 게 아니라 유가족이 폭행당한 장면이었잖아. 어? 지금 다 강퇴시키고 있으니까 누구더러 강퇴시켜라 이런 말 하지 마. 니네가 강퇴당한다. 기억나요? 그 당시에 대리기사가 폭행당했다고 했던 화면이 사실 두들겨 맞는 게 그게 유가족이었어. 대리기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고 김현 의원은 폭행에 가담도 안 했고 그랬는데 마치 대리기사를 유가족이 폭행한 것처럼 채널A TV조선에서 지랄 연병하고 막 CCTV 거꾸로 돌리고 그래갖고 사건을 조작을 했잖아. 생중계로 조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지금의 모습이 어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됐어. 세월호 특별법이 뭐야? 지금부터 세월호의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제부터 세월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세월호 얘기 중이냐? 이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지금부터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그러는 건데 아직도 세월호 얘기 중이니? 그러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새누리당 의원 새끼들부터 빼! 아직도 세월호 얘기 중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새누리당 목으로 들어간 애들 빼라고. 그리고 꺼져. 야당하고 그 유가족하고만 진상조사 할 테니까.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새누리당에서 들어온 애들이 누구야?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했던 애들. 그 다음에 옛날에 공안검사. 막 고문했던 공안검사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어 지금. 여기서 새누리당 목사 5명이 진상조사 하겠냐고. 진상조사 방해위원이지. 그니까 너네가 세월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새누리당 5명 빼버려. 나머지는 우리 유가족들하고 야당 의원들이 조사할 테니까 너네 빠지라고. 왜 여기 와서는 아직도 세월호 얘기 중이냐?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왜 들어와 있는데? 진상조사 방해하려고? 자, 지금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뭐냐? 세월호 특별법이 뭐냐? 세월호의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특검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특검이 얘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유가족이 원한 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이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 얘를 기소할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을 기어이 안 주고 그 허수아비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막 분노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사건은 끝났다. 아니요. 나도 사실 맨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당황했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그 세월호 특별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나도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까지 대구 지하철 사고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수백 명씩 죽어간 그런 사건들 중에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천안함도 마찬가지야. 천안함에 대해서 망치 부인은 진상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 그죠? 나는 천안함 특별법 만들고 싶은 사람이야.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4년째 외치고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천안함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고? 야! 누가 침묵했어? 나는 지금 4년째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라고 외친 사람이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천안함 때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했다면 이런 사건 벌어졌겠어? 번번이 그냥 덮고 넘어갔잖아. 그래서 이번 사건 터진 거라고. 자, 그렇다라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거 나는 긍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그러면서 난 천안함도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난 정부 발표 믿을 수가 없어. 정부 발표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듯이 천안함 진상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좌우지간 지금부터가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제까지 이런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진상조사 특위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댓글충들이 나타나가지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정말 수천만 개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어. 이건 역사적인 성과다.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없는 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해보는 거야. 그러면 진상조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여기서 진상조사가 된다면 다행인 거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다음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당연히 지금 이번에 진상조사 안 되면 수사권, 기소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싸우면 되잖아. 다음 싸움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 끝난 싸움이 아니야.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월호 싸움이 처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야, 정치적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정치적 비판을 하지 말라면 그게 말이 되냐고. 정치인이 잘못했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래. 이게 뭔 개소리야. 그지? 그래서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야. 물론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못했냐? 야당도 잘못한 놈이 있어. 선주들한테 받아 처먹고 그 순환구호법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야당 의원들 찾아내야지. 여당 의원들 다 찾아내고 야당에서도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야지. 그잖아? 어떤 새끼들이 로비 받아 처먹었는지, 뭘 얼마나 받아 처먹고 애들을 죽였는지 찾아내야지. 이 세월호 문제는요, 이명박, 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밝혀내야 이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이용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야. 이명박이 4대강을 하지 않았으면 애들 너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협박하지 않았을 거고 애들이 죽지 않았어. 그렇잖아. 이걸 다 밝혀내야지. 뭘 잘못했냐고? 이명박이 민간인 여객선의 운항 기간을 원래 20년만 운행하는 걸 30년으로 연장했다고. 그래서 유병헌이가 그 고물배를 사다가 애들을 태워갖고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의 죄를 밝혀내야 되겠지. 그런데 이명박이는 그래도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남겨놨어. 그걸 박근혜가 없앴어. 그런 고물배를 타고 애들이 몇백 명이 가는데 선장이 안전점검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사건이 터진 거야. 박근혜도 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그런데 이번 세월호 싸움을요, 세월호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세월호 싸움을 세월호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세월호 특별법 싸움은요, 이 세월호 특별법을 그 세월호 특유의 활동 과정을 우리가 감시하고 바로잡아가는 과정은 단지 세월호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월호 이전 이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이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몰랐어. 조금 아까 망치 부인이 그 보여줬잖아. 조중동의 두 얼굴. 그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죠? 망치 부인이 아까 방폭되기 전에 그 조중동의 두 얼굴. 노무현 때는 미국산 소고기 위험하다고 그렇게 지랄하다가 이명박 때는 거짓말하는 거. 그거 처음 보신 분 많죠? 그런 것처럼 나는 그걸 계속 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잖아. 옛날엔 몰랐어. 언론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언론이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 넘기는 걸 우리 국민이 몰랐어.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언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야. 잠수사 555명이 구조 중이라 해서 믿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전원 구조?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죠? 언론이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거를 우리 국민이 전혀 몰랐어. 그런데 이번에 이 세월호 문제를 통해 작년에 세월호 문제가 터지면서 나는 온 국민이 언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거. 그게 난 참 큰 성과라고 생각해. 이제까지 언론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지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아무도 몰랐지.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 뭘 알게 됐어? 언론이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거. 언론이 거짓말하고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잘된 일이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내가 보기 나 혼자서 한 40년 꼬박 해야 될 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일시에 다 알게 됐다고 봐.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 혼자서 40년 걸릴 걸 온 국민이 순식간에 그날 그냥 하루 만에 알게 됐다. 하루 만에 알게 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봐. 만약에 세월호에서 전원 구조 오보가 나가지 않았다면, 언론사들이 전원 구조라는 거짓말을 안 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았겠냐고. 몰랐을 거 아니야.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근데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언론이 거짓말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 세월호 문제를 우리 사회의 근본을 바로잡는, 세월호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을 바로잡는 투쟁으로 해가야 된다. 이게 단지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위원회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세월호 진상조사가 어려워. 세월호 진상조사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어차피 세월호의 진상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방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다 공유해야 돼. 공유를 해서 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어떤 놈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밝혀내면서 그들의 특성, 그들의 본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야 돼요.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단지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 응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비리, 그 60년의 비리가 이번에 다 드러나야 돼. 그리고 이 드러남과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세월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과거의 우리 정부의, 우리 권력의 비리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그들은 진상조사 제대로 못할 거야. 진상조사 방해위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요구들을 해가야 돼. 그러면서 이 요구를 그 단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의 박근혜 말대로, 니들이 좋아하는 박근혜 말대로 박근혜가 주장한 적폐로서 봐야 되고 적폐로서 분석해야 돼. 그리고 이런 적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도 고민하는 세월호 싸움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 우리 지금 벌레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막 억지로 세월호에 대해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난 안 된다고 봐. 지금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야. 진상조사. 세월호의 진상이 뭐냐? 그걸 끊임없이 외치는 거. 세월호의 진실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어떤 틀거리에서 해나갈 것이냐. 나는 이번에 세월호 싸움이 실패한 첫 번째가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면,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졌다고 봐. 사이버상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제외하고 세월호 싸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응대하는 걸 못 봤어.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8월달 이후로 9월달부터 지금 대한 언론들에 대한 청취율도 떨어지고 접속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여튼 이 세월호에 대해서 7월 8월에 무수한 거짓말을 저 새끼들이 인터넷상에서 해냈잖아. 근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방어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하루에 수천만 건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김영호 씨에 대한 허위사실, 그 다음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수천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적인 대처를 못한 거야. 나는 그렇게 봐.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알은 거야? 응디. 요게 종박이들이구나. 응디가 뭔가 했다. 이 응디가 지금 정원이들이구나. 이제 알았어. 박근혜가 김정은이 엉덩이 때린 거, 박근혜가 김정은이더러 자식처럼 생각한다 그랬다며. 그래서 응디 하는구나. 박근혜랑 김정은 관계가 모자 관계였다는 거? 그 얘기하고 싶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왜 자꾸 응디 하나 했네. 그래. 나도 그 소식 들었다, 야. 박근혜가 김정은을 아들로 생각한다는 그래서 엉덩이를 팡팡 때리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디. 김정은하고 박근혜 관계가 내가 친할 거라 그랬잖아. 괜히 겉으로만 싸우는 거지 실제로는 친하다고. 내가 그 얘기 했었지?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모자 관계라는 거 아니야 지금. 자식처럼 생각한다. 그래. 앞으로 이 응디 얘기 나오면 박근혜랑 김정은이랑 모자 관계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오케이. 그 얘기 할게요.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세월호 싸움은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지난 해방 이후로 있었던 대한민국의 응축된 비리, 이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진 한국 성급이 그렇게 잘못된 배를 운항허가해준 그런 원인이 뭔지 찾아내는, 그리고 이 한국 성급의 범죄를 밝혀내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이제까지 한국의 선박사고들 난 다 한국 성급 책임이라고 봐요. 한국 성급에서 이제까지 운항허가해줬던 배들 구조적인 결함이 없었나, 이것도 난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서 한국 성급이 갖고 있는 독점적 운항허가권,
그걸 뺏어야지 이 싸움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 수십 년 동안 응축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 모순을 해결하는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싸움을 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왜? 지금 이제까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 예.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에 가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뉴욕 강연을 마쳤어. 근데 그 뉴욕 강연을 마치고 나서 분위기가 쎄하더라고. 그래서 왜들 저러나 그랬는데 내가 2주 만에 알게 됐어. 2주 만에 알게 된 내용이 뭐냐? 원래 뉴욕 세사모란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망치부인 강연을 준비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뉴저지 세사모를 따로 만들겠다, 그런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뉴욕 세사모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뉴욕 세사모하고 뉴저지 세사모가 권력 투쟁을 하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러면 이 뉴욕에 사는 일반 시민들이 다 아냐? 전혀 모르는 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뉴욕 세사모를 운영하려는 사람들과 뉴저지 세사모를 만들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네들의 권력 투쟁에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나한테 무슨 공개 사과를 하라는 둥 그랬던 거 아니야. 정말 지랄 연병이었죠. 그러면서 나한테 뉴저지 세사모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 내가 어저께 뭐하러 뉴저지 세사모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뉴저지 세사모가 와서 자기네들은 누구한테 허락받는 조직이 아니래. 자기네들은 앞으로 갈 길을 가겠대. 그러니까 뉴욕 세사모 말고, 그러니까 원래 뉴욕 세사모가 있었어. 근데 그 원래 뉴욕 세사모가 망치부인 초청 안 하겠다 그래갖고 뉴욕을 못 할 뻔했는데, 그 망치부인 강연 진행팀이 만들어져서 강연을 한 거야. 근데 그 강연하는 날 몇 사람이 뉴저지 세사모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다행히 망치부인 강연팀에서는 2명만 하겠다 그랬대. 나머진 다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망치부인 진행팀하고는 무관한 거야. 어쨌거나 뉴저지 세사모라는 걸 만들겠다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지금 뉴욕 세사모하고 권력투쟁 중인 거야. 근데 내가 어저께 싹 당겨라 그랬잖아. 뭐하러 뉴저지 세사모를 만드느냐고. 하나로 뭉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시점에. 그랬더니만 나는 뉴욕 세사모가 나한테 항의할 줄 알았더니, 뉴욕 세사모는 아무 말 안 해. 뉴욕 세사모 우리 방송 안 듣는데? 그 뉴욕 세사모는 우리 방송을 안 듣는데, 뭐라는 거니? 가만히 있어 보자. 하여튼 이 박정희 빠들 진짜 이 미친놈들의 미친 짓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하여튼 그래서 이 뉴욕 세사모하고 뉴저지 세사모가, 그러니까 뉴저지 세사모라는 그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뉴욕 세사모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공개 사과를 요청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뉴저지 세사모 반대한다. 그걸 왜 만드느냐고 내가 막 그랬잖아. 뉴저지 세사모가 자기네들은 누구한테 허락받는 조직 아니래.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길을 가겠대. 기가 막히죠? 지금 이제 이게 근데 뉴욕, 뉴저지 세사모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까지 미국에 많은 시민 운동들이 있었대요. 많은 민주 세력의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조직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분열된 거야. 전부 다 분열이 돼가지고 미국에 지금 우리 국민이 200 몇십만이야. 200 몇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이 200 몇만의 한인들이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그 지역별로 지방자치가 잘 돼 있어서 그걸 카운티라래. 지방자치별로 몇백 명 이상의 그 소수민족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자치기구를 만들잖아. 그러면 세금으로 지원금을 준대. 근데
한국의 이 자치 조직들이 그 300명인가를 모아야 되는데 그 300명을 못 모아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직이 한 명도 없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한 분도 한 팀도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 조직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고 다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견제하느라고요. 그 누구 어느 조직이 지원금 탈 것 같으면 막 고소고발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내가 그런 문제를 보고 나도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관심을 끊을 생각이었어. 그 미국에서 저기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얘기하러 갔으나 텄다. 그러면서 관심을 끊으려 그랬어. 관심을 끊고 내가 전부 다 이제 관심 끊고 있으려고 그러면서 막 지네들끼리 찢어 발기고 싸우고 관심도 주지 마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관심을 끊을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서 나한테 정말 지긋지긋하고 열받는 상황으로 봤던 그 상황을 내가 맨 앞에 그 얘기했잖아. 우리 새벽의 채팅창을 보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 사람들 전부 내쫓아야 되고 매니저가 왜 얘네들을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새벽 채팅창 중에 벌레만 보고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얘는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애인가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봐봐라. 그러면 새벽의 채팅창이 달라 보일 거다. 어떤 마인드로 이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 이게 오늘의 주제하고 연관된 거예요. 뭐냐? 그 지긋지긋하게 맑게 못 알아듣고 기어이 분열하고 이간해서 지잘났다고 쌈박질하는 인간들 보면 아주 치가 떨려. 아주 그냥 막 비위가 상하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 그러면서 화가 났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서서 일하겠다는 건 그만큼의 열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우리 민족의 에너지가 얼마나 위대한 에너지냐. 우리 민족의 에너지가요, 하나로 단결만 되면 전 세계 최고의 에너지라는 거야. 맞잖아. 세계 누구도 못한 일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무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미국의 축산업자들이요, 절대 동물성 사료를 안 먹인다는 선언을 안 했다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광우병 항쟁하면서 100만 명이 2달 동안 촛불 들으니까 미국 축산업자들이 동물성 사료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는 선언을 처음 했다는 거야. 미국 사람 700만 명이 싸울 때도 못 들은 척했던 새끼들인데 한국 국민들 100만 명이 촛불을 계속 2달 동안 들었더니 얘네들이 겁먹고 저기 동물성 사료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힘이야. 한국 사람들이 단결을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민주 세력들이 단결을 하고 그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다 단결을 하고 남과 북의 이 민주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 단결을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음모론자들 이스라엘 자본 얘기 많이 하잖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이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돈만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 건 아니라고 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지능,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IQ, 걔네들이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의 세계의 유대자본의 근본이라고 난 생각을 해. 좌우지간 유대인이라는 나라도 없는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자면 우리 민족이
맘만 먹으면 유대인을 능가하는 유대인을 능가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919년 3.1운동 할 때 전 세계에 누가 알았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같은 아시아에 무슨 중국에서 알았겠어? 동남아에서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어? 대한민국에 한복 입고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라.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조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고. 그때 인터넷이 있었어.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어. 뭘 보고 그런 걸 했었겠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 단결만 하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그 4.19 혁명, 4.19 혁명도요. 미국이 뒤를 봐주는 친미 정권인데 무너뜨린 예가 없었어. 전 세계에. 우리만 무너뜨린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그 미국이 뒤를 봐주는 그 친미 정권을 무너뜨린 거야. 우리 민족 아닌 못할 일이에요. 그걸 보고 어디에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야. 87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보고 버마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한 일이 엄청난 거야. 그리고 1998년도에 IMF 당시에 금 모으기 운동해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대잖아. 아니 도대체 무슨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금을 모으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진짜 금을 모으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전 세계에서 거기 집중을 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월드컵 때 봤잖아.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 따닥따닥딱 흉내내는 거. 어딜 가나 싸이춤 흉내내고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뭘 하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러면, 아니 그리고 실제로 내가 유럽에 가서 들었는데 세계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맨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떤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그걸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준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는 거야. 동시개복, 전 세계 동시개복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먼저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전 세계에 통한다. 그게 유럽에서는 이미 통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인데 왜 듣고 있어? 근거 없는 소리 같이 들으면 나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무슨 어떤 거든지 맨 처음에 만들어 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준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이 전 세계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히트 작품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시험을 거쳐서 출시된 것들이래.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세라는 건 소비의 대세라는 거야. 시장성을 얘기하는 거고, 취향, 감각. 한국 사람들의 감각이 굉장히 대중적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세계에 먹힌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야 중국 시장에서 팔린다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에 팔으려면 한국 사람들한테 맛을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한국에서 인기 끌면 중국에서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의 힘이야.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다들 막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 시민단체를 하다가 또는 한국 한인단체들 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지금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미국에서 한인단체들을 이끌다가 실망하고 절망한 미국에 있는 많은 인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그런 에너지들을 모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뉴저지 435, 뉴욕 435,
뉴욕 세사모, 뉴저지 세사모 갈라져 갖고 서로 지금 막 쌈박질을 하면서 난리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 사람들이 모인다면 무서운 힘이 될 거다. 뉴욕, 뉴저지에서 정말 뉴욕 세사모, 뉴저지 세사모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합칠 수 있다면 뭐 LA와 뉴욕이 합칠 수만 있다면 미국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현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뭐 언론에서 계속 띄우는 게 누구야? 그 언론에서 지금 계속 띄우는 게 안철수잖아. 지금 언론에서 안철수와 그 일당들이 뭐 안철수 측근들이 책을 냈다며. 그러면서 그게 문재인을 정조준했다는 둥, 그리고 안철수는 자기랑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응? 그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할래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절망이 되는 거야. 정말 힘있는 하나의 강력한 야당 만들어야 할 때는 정동영이 당을 하나 새로 꾸리질 않나?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또 떠들고 있질 않나? 국민들의 요구는 힘있는 하나의 정당을 꾸리라는 건데 틈만 나면 이 당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면 지가 당 하나 차려. 그 당에서 공천 못 받는다고 당 하나 차리고 거기서 또 자기가 당권 못 잡으면 또 하나 차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뻑하면 분열하는 거. 자기한테 권력 안 주면 새로 차리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다는 거죠. 엄청 실망을 해서 그동안에 어땠어요? 에이 씨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그냥 다 포기했잖아.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하려고 확 모였다가 야권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능한 모습, 그리고 정말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여권의 정치인들이 너무 뻔뻔한 모습, 그리고 막 그 분열되어 있는 진보 세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을 해가지고 다 포기를 했어. 아유 꼴 보기 싫어. 이제까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 야권이 뭐라 그러나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다 알아. 내가 볼 때 우리 국민 중에 70%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 우리 국민 중에 70%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들 중에 15%에서 20%만 뭐 야당 운동을 하고 나머지 50%가 안 움직이느냐 하면 왜 안 움직이느냐? 내가 볼 때 우리 국민 중에 30%는 무조건 새누리 편이야. 그런데 그 30% 중에 20%가 지금 박근혜 잘못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20%야. 근데 무조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잘했다라고 우기는 건 10%야. 그래서 좌우지간 정서적으로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지만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20%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막가파식 지지자가 10%가 있어. 그 다음 나머지 70%는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이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한테 실망했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아닌 건 분명해. 이 70%는. 그런데 이 70% 중에 20%는 그래도 뭔가 야권 운동을 해야 된다.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 20% 중에서도 한 5% 정도는 아주 급진적인 진보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15%와 5%로 나눠진다고 봐. 지금 상태는. 나머지 50%가 가운데 있는 50%가 그동안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우 씨발 지겹다. 뭔가 정치적으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뭐하나. 맨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밥그릇 싸움하는 꼬라지 꼴배기 싫어갖고 나는 관심 안 둘랜다. 그러면서 다들 관심을 접었어.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까지 내가 자기도 뭔가 새누리당이 잘못됐고 그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정치에 눈 감고 살았냐 하면 맨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이런 꼬라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끊고 살았던 거야. 내가 볼 때 국민 절반이 그래. 국민 50%는 그런 마음이었어. 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50%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끊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관심을 끊고 니들끼리 멋대로 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일을 했어.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결론이 어떻게 됐어? 이 세월호 문제 터진 거예요. 애들이, 죄 없는 애들이 수백 명이 죽은 거야. 우리가 그동안에 밥그릇, 야권끼리 무슨 진보 세력이니 야당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거 꼴보기 싫어갖고 새누리당이 되거나 말거나 관심 끊고 내 밥그릇만 챙기면서 돌아섰더니 결론은 우리의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갖고 내 자식, 내 식구들도 지금 위험에 빠진 거야. 그죠? 지금 내 자식, 내 식구들도 위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끊었더니 니들끼리 잘해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볼 때 이번 무슨 야당의 전당대회 난 별로 가능성 없다고 봐요.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을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다들 자기 재선에만 관심 있어.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 내년에 자기가 공천을 받을 거냐 아니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다고. 오로지 관심사가 그거야.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어디에 줄 서야 내년에 공천 받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인 건 선거구 제도 때문이야.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걸 원래 이제 선관위가 제3의 기관에다가 맡겨서 선거구 제도를 바꾸려고 그랬어. 국회의원들이 지랄해가지고 다시 국회로 갔어. 근데 국회의원들은 지가 당선되려고 그러지. 정말로 후세를 위한 선거구 개편에 관심이 있냐고.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걔네들은 지네 재선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자, 그렇다라면 이제까지 우리가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이 잘못된 건 알아.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문제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매번 야당이 지네끼리 쪼개져가지고 나가서 표 갈라먹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절망해서 투표 안 하고 그랬었던 거 아니야. 망치 부인이 계속 야권의 세력을 하나로 표를 모아야 된다라니까 내가 야권 통합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야권 연대를 하겠대. 민노당하고 국참당 합쳐가지고 민주당으로 양보해라. 2012년 쫄딱 망했잖아. 그게 야권 연대라는 거야. 야당이 따로 있으면서 그 후보 단일화만 하는 거. 그게 야권 연대야. 그런데 후보 단일화만 하는 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 기를 쓰고 싸우기 때문에 대가리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양쪽 지지자들이 그대로 앙금을 갖는 거야. 막 싸워갖고 한쪽이 이기면 나머지가 흡수되냐? 흡수가 안 돼. 안철수가 주장하는 거 그거 아니야.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가 정치 그만두니까 문재인한테 흡수된 게 아니다. 안철수 측근들이 주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철수 지지자들은 문재인한테 안 갔다. 근데 문재인 지지자가 48%야. 그러면 안철수 지지자 몇 프로인데? 안철수 측근이 핀 책에 의하면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안 갔다며. 자기가 후보 포기하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후보를 포기하면 문재인한테 갈 줄 알았는데 문재인한테 안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48% 얻었더만. 그럼 안철수 지지율은 한 3% 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꼬라지를 좌우지간.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막 경쟁을 하잖아. 막 경쟁을 하다가 한쪽이 반드시 이겨도요, 나머지 한쪽이 승복하질 않아. 나머지 한쪽이 승복하질 않는다고. 그래서 야권 연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던 거야.
내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그렇게 외쳤는데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기어이 통진당 만들어가지고 민주당대로 양보해라 양보해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 밥그릇 뺏기나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다가 2012년 총선 말아먹은 거 아니야. 우리는 또 다음 선거도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내년에 지금 뭐 새정치연합으로 총선 치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봤자 난 이기기 어렵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전혀 받지 못했어. 새누리가 잘못하는 건 분명히 알아.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이나 열심히 싸웠느냐고.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의식이 의회주의라는 거 아니야. 모든 걸 의회에서 합의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몸싸움은 반대한다. 누가 몸싸움 하랬어? 누가 몸싸움 하랬냐고. 우리가 야당이 왜 존재해야 돼? 야당은 원래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서 독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야. 그런데 야당 의원하라고 130명 뽑아놨더니 여당에 협조하고 앉아있어. 그 왜 야당을 하냐고. 그냥 여당으로 가지. 왜 야당을 해? 여당에 협조할 거면 왜 야당을 하냐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 퍼져 있는 개소리야.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누구 맘대로 합의를 해.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가 정상적이냐? 새누리당하고 박근혜가 정상적이냐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 거기에 왜 협조를 해? 지금 조중동 KBS, MBC, YTN만 보는 거야. 이게 이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KBS, MBC, SBS, 조중동만 봐. 채널A, TV조선만 보고.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정서를 못 읽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새정치연합으로 내년에 내년에 뭐 새정치연합으로 정치를 나갈 수 있냐? 나는 못 나간다고 봐. 난 승리 못 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새정치연합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누가 되든 내가 볼 때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져도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모습으로는 내년 총선도 또 말아먹을 거라고 봐.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새정치연합에 있는 뭐 진보적인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판을 새로 벌려서 정말 이 40대 미만의 젊은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크고 강력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자 이런 운동을 할 줄 알았어. 아무도 안 하잖아. 그죠? 지금 새정치연합의 의원들 중에 소위 제1야당 130명 의원들 중에 강하고 힘찬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아무도 안 해. 왜 안 하냐? 그러고 나섰다가 공천 못 받을까봐. 공천 못 받을까봐 지금 그 투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새정치연합 출신들이 성공하긴 틀렸다고 봐.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이 박정희한테 맞설 때 그 사람들 40대였대. 김대중, 김영삼이 박정희하고 맞짱 뜰 때 그때가 40대였다는 거야.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서 40대가 박정희 독재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당의 양대 거두가 됐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40대 미만의 의원들, 40대 이하의 의원들, 지금 그렇게 치고 나갈 만한 그런 의지가 있냐고. 눈치만 보고 있어. 내가 볼 때는 16년에 공천 못 받을 각오하고 야당 개혁을 주도해야 나는 기회가 온다고 봐. 지금 진보 정당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보 정당 새로 만들겠다. 그 진보 정당 새로 만드는데 힘이 모아지겠냐고. 옛날에는 이 민주당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진보야당 만드는데 힘을 모아서 그동안 민노당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민노당 운동의 결론이 이석기 사태야. 그래서 정당 해산. 내가 2012년에 이석기 자르라고 할 때 그때 잘랐으면 그나마 진보적인 민노당 운동의 그 맥이 유지됐을 거라고 봐. 안 자르고 버텼잖아. 내가 볼 때 진보적인 야당 운동 다시 하기 힘들다고 봐요.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볼 때 진보 정당 운동, 뭐 정의당, 노동당 나는 다 의미 없다고 봐. 국민들이 정의당이나 그럼 민노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이나 노동당한테 표를 분산해서 주냐? 난 아닐 거라고 봐. 더 이상 국민들이 진보 정당에 표 못 줄 것 같아. 줘봤자 또 저렇게 무참하게 당할 텐데. 가장 결정적일 때 무너져 내릴 텐데. 누가 주겠어? 나는 진보 야당 지지자들이 이번 이석기 사태, 통진당 사태를 통해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진보 야당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진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진보 야당이라는 당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진보 정책을 위한 진보 야당이 돼야 되고, 그러면 뭉쳐야지. 나는 뭉쳐야 된다고 봐. 모든 민주 세력이 대통합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대자본이, 전 세계 금융 자본들이 먹튀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에도 다 난리가 났어. 2000년 이후로 세계의 선진국들의 서민들은 다 망하고 있다고. 전부 다 지금 오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전부 다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모두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야. 왜? 세계적인 대자본들이 쪽쪽 빨아서 지네들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문제에 대대적으로 지금 나서서 해결을 하려면 정상적인 대통합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국민 70%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대통합 야당을 만들어서 정말로 국민 다수가 주인되고 국민 다수의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걸 열어야 된다고. 나는 2016년에 그 공천을 포기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뭐 계파별로 공천하겠다는 지금의 계파에게 줄 서야 공천받는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30, 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나는 지금 나서야 된다고 봐. 그래서 정말로 대통합 진보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대통합 민주진보 야당을, 강력한 야당을 하나의 야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봐. 이대로 새정연이 뭐 이렇게 줄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본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서는 의원들이 내가 볼 때 국민들의 희망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처럼 눈치 보고 내년에 공천 받으려고 정동영 개냐, 아니 뭐 박지원 개냐, 박주선 개냐, 아니면 문재인 개냐, 이인영 개냐,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계파별로 줄 서가지고 공천 받을 생각하면서 앉아있으면 나는 내년 선거에 새누리당이 3분의 2까지 간다고 봐. 지금 대대적인 야권 개혁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는 자, 그런 자들이 새로운 희망이 될 거라고 봐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건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외쳐봤자 내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내 말 다 듣질 않더라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옛날에는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열받아서 방송을 막 접었어.
씨발 내가 목 터져라 외침 뭐하냐, 말 듣지도 않는데, 응? 그러면서 막 방송을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내가 별명이 우산부인이잖아. 근데 이제는 뭐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진 않아. 응. 원래 안 듣는 거다라고 생각해. 응. 원래 안 듣고 나한테 욕하고 그게 정상이겠지 라고 생각해. 그래도 이 수천 명 중에 한두 명은 알아듣지 않을까? 그것만 알아들어도 그게 어디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소나무는 겨울이 돼야 그 소나무임이 드러난다며. 여름에 많은 나무들의 잎사귀가 있을 때는 누가 소나무인지를 모르지만 모든 그 넓은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거기 소나무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다고. 지금 우리 지금 민주 진보 세력이 굉장히 어려운 침체기라고 봐. 지금 우리는 겨울이야.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혹한의 겨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혹한의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 여기 소나무처럼 살아있어, 우리가 살아남아서 계속 똑같이 외친다는 거. 또 여름이 오겠죠. 또 막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막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떼돈을 벌고 막 그 대한 언론에 그 뭐라 그러나 거두인 것처럼 인기몰이를 하다가 또 사라져 가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늘고 길게 살아남아서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내 바람이에요. 올해 그 저의 다이어리에 쓰여진 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는 삶, 한 번 더 배려하는 삶. 그게 올해 저의 목표예요. 한 번 더 배려라는 거. 제가 이 씨발 다 뒤집어버려, 그냥 확 다 그냥 조져버려,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정말 뒤집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배려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조금은 더 여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말이에요,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 바라는 바를 막 지금이 땐가? 저 사람이 해줄래나? 이제 되나? 이게 조급함이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답일까? 노무현이 그랬고 김대중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답인가? 이러면서 막 섣불리 기대를 하면 실망도 커. 실망도 크기 때문에 희망을 지키는 법이 뭐냐?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지키는 법은 조급함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인가? 저 사람인가? 내일 당장 되나? 지금이 되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오늘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 오늘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 그게 희망을 지키는 길이에요. 뭔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고 해답이 보일 거라고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먼 훗날 이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돼 있더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올해 제 목표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제가 이제
윈도우 아니 그 아이폰 6를 봐가지고 아이폰 6에서 원래 아이폰은 나침판 기능이 있었어. 근데 예전엔 눈에 안 띄었던 거야. 근데 요즘엔 나침판을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나침판을 켜봐요. 왜 내가 이렇게 나침판을 보고 있지? 옛날에 내가 김근태라는 국회의원을 좋아했어. 근데 그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 사람은 왠지 방향을 아는 사람 같았어요.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자기 앞에 이익은 챙기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재주는 없지만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 사람이 좋았어. 나는 지금도 김근태라는 사람이 살아있었다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투쟁이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는 김근태란 사람이 이제 없어. 내게는 김근태란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갈 길은 뭐냐. 내가 만약에 김근태 의원이 살아있다면 어떤 방향을 이야기할까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가 나침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나는 하나의 방향만 가르칠 거야. 근데 내 방향이 옳은지는 몰라. 하지만 나는 하여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생각이에요. 나는 그 방향으로 쭉 갈 거야. 내 방향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기준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민주주의니까. 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생각이에요.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새끼 뒤통수에다 벽돌을 꽂아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잃지 않는 삶. 어제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내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의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번 더 배려해서 적을 만들기보다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드는 올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다. 실패할 수 있죠. 을미년이다. 작년에 가보년에 가보 농민전쟁에 해였다. 동학농민운동에 해였다. 올해는 을미년이다. 을미의병의 해다. 또 실패할 수 있죠. 을미의병에서 평민들이 나서서 그 의병 활동을 하다가 결국 그 선비 의병장들한테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전부 다 사라지잖아. 하지만 10년 뒤 을사의병이 벌어졌을 때 더 강해진 모습으로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오는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실패를 경험함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게 독립군의 그 기원이 된 거 아니야? 올해는 을미년이에요. 120년 전에 실패했던 을미의병, 우리는 올해 또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실패하진 않을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더 강해지는 그런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편이 적어지는 것 같고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거야.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더 많이 웅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용수철을 더 많이 눌러야 더 많이 튀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럴 때야. 그러니까 지금 막 조급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생각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울 거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더 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인간 없어. 실패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야. 신이지.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실패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루저로 남느냐,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진 사람으로 남느냐, 더 단단한 승자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루저가 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진 우리가 되려면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되겠죠. 두려움 없이 달려갑시다.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섣불리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뚜벅뚜벅 싸워가는 겁니다. 자, 망치 부인이랑 같이 뚜벅뚜벅 싸워갈 마음이 있다. 손? 응? 망치 부인이랑 같이 뚜벅뚜벅 싸워갈 마음이 있다. 손?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되고 승리가 인정되는 승리가 보장되는 만만한 길,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매번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실패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서 다음에 승리를 준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그 표대를 잃지 않고 방향을 가지고 갑시다.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겨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내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걸 믿고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낮 2시 망치 부인이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서 미안했어요. 원래 내가 5시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5시에 방폭을 했잖아. 그래서 방송이 길어진 거예요. 미안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1시간 반 정도가 녹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녹화 파일이요. 어디까지냐면 방송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 30분까지인가는 살아있어. 그 다음에 5시까지 한 방송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비고님이나 우리 참세상 세월호님이나 오늘 방송 녹화한 걸 좀 보내주세요. 그럼 일단 제가 녹화한 거 틀고 있다가 오늘 녹화본 제가 방폭이 돼서 날아간 부분 그거까지 같이 해서 틀 테니까. 나는 뭐 방폭이 돼도 이젠 실망도 안 해. 방폭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별풍선도 쏴주고 별로 뭐 이렇게 사이비 교주 같아? 그만큼 믿음이 간다는 얘기지. 마음이 막 동하는구나. 마음이 막 동하지. 너희들 아주 말이에요. 이럴 때 꼭 보면 말이야 나한테 선동질 한다고. 내가 언제 선동했어 임마. 네가 감동한 거지. 지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왜 경찰에 가서 신고하지? 망치 부인이 제 마음을 훔쳤어요. 119에 전화해. 망치 부인이 제 마음에 불질렀어요. 지랄들이야. 눈은 높아가지고. 힘들 내시고요. 예. 앞으로 방폭하면 방송 더 오래 할 거야. 그니까 방폭하지 마. 니네가 방폭하면 너에게 참혹한 결과가 와. 알았지? 응. 이 망치 부인이 미국까지 갔다 오고 망치 부인은 앞으로 욕하고 괴롭힐수록 더 단단해지려고 해. 그걸 뭐라 대장간에서 명검을 만드는 방법이 그거라며. 계속 당금질하는 거. 시켰다 데웠다 두들기고. 그래서 명검은 대장장이 팔 3,000개를 끊어 먹어야 명검이 나온다며. 그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는 팔이 3,000명의 팔을 잘라낼 만큼 그만큼 두드려야 명검 보검이 나온다는 거야. 뭐 한 8년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웬만해선 화도 안 나. 이제 나 9년 차야. 8년을 두드렸는데 이제 9년 두드리고 뭐 앞으로도 한 31년 더 두들기면 명검이 나오겠지. 내 꿈은 명검이야. 옛날에 전대엽 진군가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나 건드리면 너네 뒤끝이 안 좋을 거야. 괜히 무리한 일 하지 말고 대충 포기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3,929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올게요. 네,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선물해주신 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연 방송은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